비포 시절. 비포 선라이즈는 딱 정말 청춘을 상징하는 네. 그 선라이즈란 말에 네. 딱 어울리게 동이 트는 것 같은 네.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청춘들에 아. 대해서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네. 제목에 대한 되게 멋진 해석이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좀 조금 생각해 보면 네. 전 제시와 셀린 둘 다 네. 되게 아직은 이상적인 꿈이 마음속에 가득한 근데 이상적인 꿈만 가득한 네. 청춘들 아닌가. 아직은 되게 20대고 여물지 않은. 네, 선라이즈에서의 둘은 아직 너무 어리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20대 중반이라고 하면 이 영화가 나왔을 때쯤에 우리는 뭐 대학생이라고 하면 막 모든 걸 다 이룬 사람들 같고 네네. 그랬지만 지금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고 아직 그렇죠. 미숙한 영혼들인지. 네. 그런 모습들도 이 영화에서 많이 드러나죠, 사실. 예, 맞아요. 뭐 사실 한 명씩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 제시라는 사람은 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특성이 보여요. 네. 이 사람을 보면서 이제 하나는 좀 낭만적인 이상주의자다. 네. 뭐 이런 생각을 동의합니다. 했습니다. 네네.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전혀 스포 없이 보시고 싶으면 네. 이제 한 이쯤부터는 한번 보시고 나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근데 같아요. 뭐 네. 크게 이렇게 막 뭐 반전이 있는 영화도 아니고 맞아요. 네. 네. 그냥 사실 뭐 크게 듣고 보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시는 이제 미국에서 네. 여자친구를 보러 원래 마드리드로 온 사람이에요. 그 스페인 마드리드, 네네. 스페인의 수도죠. 그래서 네. 일로 왔는데 굉장한 청춘이죠, 사실. 네. 뭐 여자친구 보러 이역 말리에 있는 그러니까 곳을 상습범이구만 보니까. 네. 대단한 거예요. 네네. 집이 좀 살았나? 아무튼 그래서 좀 더 대단한 건 여자친구가 약간 좀 미적지근하게 반응을 했나 봐요. 이거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온 거야, 리액션이. 왔을 때. 네. 그러니까 관계를 또 바로 딱 끝내버리고 돌아가려는데 여행이나 좀 하다 갈까? 그쵸. 좀 싼 아무래도 비행기로 온 김에. 그러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낭만적 이상주의 그리고 좀 사랑에 대해서 좀 결벽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이 젊을 때는 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뭐 셀린이랑 이제 대화 나누는 씬에서도 좀 보면 네. 막 초반에 서로 막 궁금한 거 묻잖아요. 네네. 그때 막 셀린이 뭐 사랑에 빠져본 적 있냐고 이렇게 물어요.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네. 그때 이제 제시가 막 되게 좀, 그쵸, 약간 얼범 뭔가 좀 이렇게 성의 없게 좀 대답하고 셀린은 되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사랑이 막 복잡하다는 둥 그러다가 이제 고백은 해본 적 있다. 그러나 이기적이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아니었다. 뭐 이런 전제, 뭐 단서를 깔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한 건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을 좀 합니다. 네. 이거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전 좀 네. 그 어떤 사랑을 글로만 배운 어떤 반짝반짝하는 뭐 이렇게 모두 다 희생하고 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을 그 사람은 이제 제시라는 사람은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렇구나. 이제 어떤 책 보고 사랑 배웠다는 뭐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 장면은 셀린이 이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셀린을 좀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나의 첫 사랑은 네가 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왜냐면 얘기해 보니까 셀린이 사랑에 대한 상당히 낭만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첫사랑으로 너를 초대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라고 어떤 맞춤형으로.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들어갔다. 부분으로 그럴 수 있겠다. 네, 또 한번 보기도 되게 했었어요. 재밌네요. 네. 저는 너무 순진하게. 근데 저는 제시의 사기꾼을 그냥 그대로. 지금 이 해석도 저는 되게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다른 게 더 재밌는 게 이 관점을 저는 듣고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아까 특징이 두 개라고 하셨는데 네네. 한 가지는 낭만적인 이상주의자라는 거 말씀하신 그렇죠. 거고 두 번째 특징은 뭐 어떤 거예요? 약간 좀 겉멋든 회의주의자, 염세론자. 그러니까 낭만적인 이상주의가 있으면서도 네네. 동시에 시니컬하다는 거죠. 그렇죠. 재밌네요, 이것도. 근데 이제 좀 치기 어린. 음. 그래서 진짜 염세주의자는 아닌 거죠. 네, 약간 이렇게 틱틱대는 느낌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괜히 약간 남들이 이해할 때 아니요 하면서. 그렇지. 이땐 또 이러고 싶지 뭐 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도 막 락 음악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는데 막 기타 리프 어쩌고 저쩌고 그치. 얘기하면서. 그리고 들을 때 이어폰 맥시멈으로 하고 들어야 돼. 약간 소리가 새 나가야 돼. 새 나갈 수 있게 개방형 이어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이돌 음악은 좀 무시하고 뭐 댄스 막 좀 무시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아직은 맞아. 좀 있을 나이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좀 하면서 봤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특징이 드러나는 게 네.
되게 중요한 씬 중에 하나인데 이 두 사람이 데이트하다가 네. 뭐 거리에서 이제 손금 봐주는 여자분 만나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하세요? 네, 기억나요. 그 장면에서 뭐 자꾸 제시가 셀린한테 셀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강가에서 씻어주는 청년 만났을 때도 셀린은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쵸. 제시는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맞아요. 한번 꼭 꼬아보고 저거 다 이미 정해놓은 건데 말만 바꾼 거야, 대상만 바꾼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괜히 꼭 약간 퉁퉁 폄하하죠. 네, 조금. 맞아요. 네. 자꾸 찬물 끼얹는 거죠. 셀린이 막 산통 깨는 산통 깨는 거죠. 아 이거 부끄러워요. 이런 장면을 보면. 네. 네. 근데 뭔가 그쵸. 우리의 옛날이 옛날을 생각나죠. 막 보는 것 같고. 네. 조 선생님 되게 잘 그러셨을 것 같아요. 되게 항상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막 제시가 그래서 막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네. 막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되게 시니컬하게 네네.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이야기를 좀 해요. 물론 영화 막판에 가면 일종의 현타가 오죠. 자각이 오긴 하는데 네네. 그 기본적인 정서의 1편에서의 선라이즈에서의 제시는 좀 이런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게 어찌 보면 젊음의 한계라고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을 계속 부정하거든요. 맞아요. 뭐 근데 자신의 언어가 이렇게 막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최민수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런데 셀린을 마지막에 보내면서 제시가 되게 느끼잖아요. 네. 내가 자기가 이제 너무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여기서 막 더 되게 중요한 씬인 건데 네. 영화 막판이죠. 네. 그냥 서로 되게 낭만적인 다음만 기약하고 네. 서로 구체적으로 뭐 전화번호나 주소를 나누지도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셀린을 보내요. 네. 제시도 떠나가고요. 그게 어쩌면 젊은 뭐라고 하죠? 허영심이라고 해야 되나? 네. 낭만적 이상주의가 보여준 좀 슬픈 귀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전 좀 하면서 영화의 제가 뒷부분까지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요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은 일단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집 전화로 했었어야 되는 거고. 맞아. 뭐 약속 정할 때 우리도 예전에 뭐 걔네 집에다가 전화해서 누구 좀 바꿔주세요를 한 다음에 굉장히 두근거리죠. 그때 이제 보통 엄마가 받으니까 누구 좀 바꿔주세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라고 맞아. 하고 장소를 정해서 이제 해야 되는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국적도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허세를 부리는 거죠. 아예 장소 그러니까 시간이랑 이런 거는 뭐 정하긴 하지만 맞아요. 사실 그걸 상당히 좀 느슨하게만 해놓기 때문에 물론 그게 지금과의 어떤 환경의 차이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인연과 사랑에 대한 미래에 대한 좀 허세를 부렸다. 좀 도구적인 한계는 물론 있지만 뭐 펜팔이란 게 있잖아요. 펜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조금 젊음이 그렇죠. 근데 또 한편 그렇게 지금은 되게 발견하기 힘든 이런 뭐 치기어림이나 허세나 젊음의 모습이 또 우리가 호우 시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기서 호우 시절이라는 건 이 무렵에 만들어진 컨텐츠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낭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되게 부럽고 사실 그리운 시기이기도 해요. 지금은 그런 거 진짜 없잖아요. 잘 살펴보기 힘들죠. 네.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맞습니다. 뭐 탈락해 버리니까. 네. 그러면 제시 얘기는 이제 많이 우리가 한 것 같고 그러면 셀린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어떻게? 셀린은 좀 이렇게 진짜 생각이 많은 맞아요. 그런 아가씨인 것 같아요. 고민하는 청춘의 느낌이 물씬 나는 문학 소녀 느낌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1편에서 셀린은 이제 자신의 어떤 내면의 질문들에 아직 답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 편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선셋에서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셀린은 이제 진짜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어떤 존재론적 질문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2편, 3편에서 강화될 캐릭터가 좀 구축되는 부분이 좀 보여요.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나 환경 문제,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뭐 사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둘이 뭐 어떤 묘지를 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무덤 그리고 자기는 그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고 13살 때 자기가 이 무덤에 처음 왔었는데 그때 그
받았던 어떤 느낌들을 네.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셀린이라는 사람이 약자에 대해서, 네. 환경에 대해서, 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 어떤 젊은 맞습니다. 모습이, 그 청춘의 모습이 되게 잘 보이는 캐릭터 같아요. 그리고 제시는 그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는 난 그런 고민 안 해. 난 다 알고 있어. 라는 맞아요. 식의 어떤 약을 치지만 셀린은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한. 아직 잘 모르겠어.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무렵 때는 여성들의 그런 성숙함이 더 저는 돋보이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먼저 성숙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덮는 게 성숙하다, 덮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자들이 좀 더 먼저 깨닫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러내는 거죠.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한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한테는 그런 게 없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이 되게 저도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들 좀 있어요? 비포 선라이즈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뭐 놀랐던 부분은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본 거니까.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극장에서 봤던 건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 그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로 이거를 저도 VHS로 봤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장치가. 그때 이제 어릴 때 봤을 때는 별로 재미를 못 느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뭐 말이 많다, 되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저는 무슨 말인지 되게 모르는 말들도 많았고 맞아요. 그랬던 건데 제가 이걸 다시 이번에 보면서 놀란 점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나 고민들이 조금 더 내가 그 인생에서 거쳐온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봤을 때는 이제 누나 형들의 이야기였지만 지금 봤을 땐 동생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한참 동생. 네, 그랬을 때 한참이라고 꼭 한참 동생들의 이야기니까 이제는 내가 보니까 마치 그들을 보면서 어떤 나도 저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 나도 정말 저런 치기 어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지. 아까 제시 얘기 나왔었지만 저도 그 여자친구가 저는 이제 군대 입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이제 외박을 나오는 날이었어요. 훈련 중에. 그때 그 친구가 그때 진해였는데 해군이어가지고. 진해.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네. 집에다가는 나 학교 갔다 올게라고 하고 책가방을 들고 그대로 진해로 갔어요. 와. 그 빨리 가려고 일단 김해공항까지는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리를 안 간 거네, 그러니까 셀린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진해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재회했었던.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제 안에 제시를 좀 발견한 거죠. 어떤 즉흥성. 네, 뭔가 막. 저는 그런 거 되게 잘 이해해요. 그렇게 그런 어떤 사소하다면 사소한 어떤 하나의 이슈 때문에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남길 수도 있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 있죠. 나중에 이제 비포 선셋 얘기도 나오겠지만 비포 미드나잇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리바이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셀린의 그 기타를 치고 하는 노래 그 비포 선셋의 마지막 장면 그렇죠. 그 노래가 사실은 이들의 인생을 바꾼 거거든요. 예술로 인해서 이들의 인생이 바뀐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뭐 이 편 얘기도 제가 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린 셈이 됐지만 그런 감정들이 너무 이제 다가오는 것처럼 그 느껴져서 좀 놀라운 지점이었었고 그다음에 이들이 뭐 1편 마지막에서 막 공원에서 이렇게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에서 전 뭐 되게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원 장면 같은 거 이렇게 비춰주면서 얘네들이 막 그 잔디에 누워가지고 와인 마시고 그것도 심지어 훔친 와인이에요. 맞아. 그 훔친 와인 마시고 놀았는데 그거 안 치우고 그냥 가거든요. 맞네. 그래가지고 공원에다가 근데 카메라가 그치. 이 공원에서 걔네가 널브러져 있는 그 잔해들을 보여줘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마지막 장면 말씀하시죠. 네,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씩 두 사람만 쏙 빠지고 두 사람이 있었던 풍경들을 한 번씩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쭉 보여주죠. 네. 그 사람들의 잔디에 그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을 때 되게 사람은 같지만 흔적 속에 남아 있는 이런 장면들도 되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재밌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공짜로 얻은 그런 술이랑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와인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중년들이 갔는데 그렇게 공짜로 누가 술을 줘요. 이 청춘에게 세상이 보내주는 응원의 메시지도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그런 감정을
돈이 없는데 네. 와인 좀 공짜로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어떤 그 가게 주인이. 네. 이 젊은 청춘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그나마 좀 납득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되게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제목이 이것도 2013년에 나온 영화였는데 이제 프랑스 영화예요. 그 위크엔드 인 파리라는 영화인데 이게 영국 한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아서 네. 옛날에도 온 적이 있었던 파리로 주말 여행을 간 거예요. 아하.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서 막 일탈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막 거기서 뭐 이것도 나름대로 노팅힐 감독이 연출한 영화고 오. 되게 그 좋은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인데 여기에서도 약간 이 사람들이 일탈을 하면서 막 이렇게 뭘 훔치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저는 보면서 되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철딱선이 없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이 비포 선라이즈에서 그렇게 막 너무 귀엽게 막 셀린이 이렇게 그 주인의 주의를 끌 때 이렇게 살짝 그 와인병을 집어넣잖아요. 그쵸. 제시가 이제 주의를 이제 분산시킬 때 행동은 똑같은데 느낌이 맞아. 너무 다른 거야. 그 풋풋함이 다른 것 같아. 비포 선라이즈에서는 용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약간 귀여워가 되는데 위크엔드인 파리에서의 느낌은 전혀 달랐다는 거. 그게 방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도 사실 이 영화 보면서 네, 그 좀 놀랐던 지점이 몇 개 있어요. 네네, 하나는 저는 첫 번째 그 선라이즈를 요번에 다시 보면서 네, 너무 놀랐던 거는 네네. 궁금하다. 저는 기존에 이 영화의 배경이 파리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파리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예. 그 어떤 이미지랑 맞아요. 너무 파리 같은 영화야. 이 우리가 너무 촌스럽나? 근데 그 비는 생각도 못했었고 저는 심지어 파리를 갔을 때는 이 도시의 영화인지도 몰랐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빈도 여행을 했거든요. 네. 몇 년 전에. 근데 네. 그때는 비포 선라이즈 생각도 못했죠. 아,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그 이제 단순히 빈과 파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영화를 얼마나 얕게 봤느냐예요. 아까 그 원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 영화를 마치 어떤 퀘스트처럼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봐야 내가 좀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뭐 라디오 많이 듣고 하니까 네. 그때 막 맨날 얘기하는 맨날 이 영화를 얘기하니까 맞아요. 나도 뭐 봐야만 할 것 같은 거지. 너무 공감돼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걸 본 건데 네. 좀 밍밍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의 느낌은.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뭐 호우 시절을 준비하면서 저도 뭐 오랜만에 이 영화를 물론 한 그 전에도 한번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봤는데 이번엔 되게 재밌더라고요. 조금 그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제 사랑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인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반짝거리는 장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지난한 내 현실에 같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뭐 사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건지 맞아요. 굉장히 재밌게 사실 이 영화를 봤고 이 영화 보시는 좀 젊으신 분들, 어리신 분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함께 좀 해보면서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의 어떤 진면목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릴 때는 20대 형이 되면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봐도 근데 제시랑 셀린 특히 제시 참 말 잘하지 않아요? 되게? 정말 말 잘해요. 달변이잖아요. 제가 느낄 때는 제시의 어떤 말의 특징은 그림을 그려주게 하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이거 정말 큰 능력인데. 약간 서사적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묘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인상 깊었던 씬은 아니 파리로 가는 사람을 멈춰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 얼굴이 아무리 잘생기고 뭐 했어도. 그러니까. 근데 기억나세요? 이제 던지잖아요. 뭐 당신의 인생을 다시 타임 슬립을 해본다고 보면 이 시간을 나 지금 봤는데도 이게 못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거야. 우리는 못 큰 거야 아직. 나는 다 봤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이 마음은 느껴지시죠? 그래도 그러니까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제시가 나중에 뭐 선셋이나 미드나잇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작가가 됩니다. 이 사람. 맞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얼마나 말하는 능력, 이 말하는 능력은 근데 기술이 아니에요. 조금 더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느냐, 잘 전달하느냐. 뭐 상담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뭐 아이스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스픽, 아이스픽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가 해서 뭐 문제야 뭐 이런 거 말고 나의 감정을 잘 전달해야 한다. 네. 이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전 제시와 셀린 둘 다. 그게 체화돼 있는 네, 거죠. 아이스피치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두 사람의 이런 티키타카가 워낙 잘 맞기 때문에 셀린은 그걸 느끼고 같이 내린 거겠죠. 그렇죠. 네. 셀린도 굉장히 강한 끌림을 받았던 거고 네. 또 되게 진취적인 여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용감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차가 내리고 나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는 2인조가 되는 거고 맞아요. 더 이상의 낯선 사람이 아닌 전 그런 의미로 봤어요. 맞아요. 이 기차가 내리는 순간에는 이제는 한 쌍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차 안에서는 좌석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었어야 했지만 네. 내려서부터는 이제 나란히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 사람의 거리감이 좀 좁혀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링클레이터 감독이 되게 연출을 잘한 것 같은 게 그 네. 초반에 그 기차 안에서 그 거리감이 좀 느껴지고 네네. 막 내렸을 때 장면이 전 떠오르는데 어떤 장면이었었죠? 둘 다 이제 그 빈 역에 내려서 네. 빈 중앙역이겠죠 아마 거기서 네네. 내려서 둘이 이렇게 조금 걷는데 네. 약간 대면한 거야. 막상. 막상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 버린 거야 둘 다. 그렇지. 근데 내가 잘한 건가? 근데 둘 다 좀 이게 무모하다는 걸 좀 인지하지 않았나.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 두 청춘 배우가 잘 표현했고 잘 연출한 것 같아요. 더스틴 호프만 나오는 졸업이라는 영화에도 네. 둘이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결혼식 하려고 하는 신부의 손을 잡고 도망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차에 탔는데 그 사람들의 그 표정도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린 건데 내가 잘한 건가라는 그런 혼돈이 느껴지는. 근데 이거 너무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거 아니야 사실. 그런 걸 포착해낸 거죠 이 사람이. 링클레이터 감독이 정말 섬세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리고 요새 막 거리두기 막 이런 얘기 사회적 하니까 거리두기. 네. 사실 뭐 저는 되게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언제 이 두 사람이 네.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씬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그러니까 마치 첫 번째 무슨 말을 걸었을 때만큼이나 네. 둘이 언제부터 자연스러워지는 거지? 라는 게 이제 어떻게 연출할까 이게 좀 궁금했는데 요 포인트로 영화를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감상법이 되겠네요. 네, 근데 이 장면이 둘이 뭐 레코드샵에 가서 음악을 서로 들어요. 네. 굉장히 좀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로만의 어떤 은밀한 어떤 비밀스러운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걸 거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완연히 친밀해져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레코드샵 장면에서 사실 두 사람이 음악에는 거의 집중을 안 하는 느낌이고 맞아요. 이미 두 사람에게 이제는 빠져들기 시작하는 그쵸. 그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레코드샵 우리도 지금 이 녹음실 안에 들어가서 되게 지금 밀폐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팀워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레코드샵 이 장면을 보면서 두 사람이 만날 때 혹은 뭐 데이트를 할 때 이런 둘만의 배타적인 공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공간으로 비유한다면 자동차 같은 거죠. 맞아요. 네, 자동차라는 게 사실 차가 뭐 얼마나 좋은 차인지 얼마나 크고 편안한 차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뭐 조그마한 차건 큰 차건 간에 차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뭐 이렇게 부시럭거리시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차 안에서 그 이뤄지는 어떤 친밀함의 정도는 사실 다르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또 되게 그게 또 완전히 무슨 방 안도 아니면서 또 바깥도 아니면서 어떤 중간계에 있으면서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성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많은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차가 좋으면 네. 뭐 그래서 여자를 마음을 얻기 좋다, 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좀 너무 폭력적인 언사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자격지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원우 씨 말이 맞아요. 다만 두 사람이 둘만의 비밀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그렇지. 매우 유리한 맞습니다.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레코드샵도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장면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좀 찾아보니까 옛날에 좀 들었던 이야기 같아서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있대요. 그 에드워드 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시럭거리신 거군요. 아니 다른 걸 좀 찾고 있었는데 안 나와서 네. 아무튼 이분 이야기를 좀 찾아보면 네.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대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한 3.7m에서 1.2m 사이래요. 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죠. 그렇네요. 사실 이걸 딱 보면 마치 그 제시와 셀린이
처음에 기차 안에서의 그렇지. 거리가 한 1.2m 좀 넘는 거리 아닐까? 그렇지. 이 한 정도 되는 2m 뭐 그 정도 맞아요. 언저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정도에 있다가 이 사회학자분의 말에 따르면 네. 개인적인 거리감이 1.2m 안에 들어오는 걸 허하는 거래요. 아, 1.2m면 상당히 가깝긴 하네요. 그쵸. 진짜. 네. 그러다가 이제 친밀감을 느끼는 거리. 어찌 네. 보면 아까 뭐 네. 원우 씨 경험으로 얘기했던 네. 뭔가 모르는 연대감, 유대감을 네.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친밀감의 거리는 이제 흔히 말해서 가족이나 네. 연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건 정말 가까워요. 45cm 이내로 들어오는 거리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허용해주면 그만큼 가까워진 거죠. 거기까지 들어와도 불편하지 않은 거죠, 더 이상. 그렇죠. 이 거리를 좀 보면 네. 사실 아주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레코드샵 이후부터 두 사람은 정말 완연하게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가까워집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봐도 좀 네.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아, 맞네요. 진짜 되게 그런 부분까지 되게 순차적으로 가까워지는 그 거리감을 아주 섬세하게 포착한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에서 사실 이 영화가 막 엄청나게 네. 무슨 뭐 로마의 휴일이나 노팅힐 같은 영화처럼 네. 무슨 뭐 극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화가 매우 리얼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실 이걸 좀 보면서 고민을 같이 하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좋은 연인 상대로 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도 어디 가서 뭐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제시와 셀린이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정말 대화 많이 하잖아요. 사건 없이 얘기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서로의 뜻이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나의 뜻이 무조건적으로 당신에게 설득되어지고 뭐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네. 비포 선라이즈에서 뭐 갈등도 있어요. 다른 생각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둘 다 세 캐릭터가. 맞아요. 나중에 보면 더 세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젊은 두 남녀가 매우 훌륭한 건 그렇다 해도 내 앞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렇죠. 전 되게 차감 포인트예요. 이거는 3편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이 내 앞에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기 때문에 좋은 커플의 모습이 네. 되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소설가이죠. 이제 김훈 선생님의 네네네. 표현을 좀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이 이분이 어떤 뭐 인터뷰였나? 어떤 기고문인가? 네. 거기에 이제 쓰신 글인데 김훈 선생님은 이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글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자기는 대화할 때도 그렇대요. 그럼 왜 그분은 대화하는가 하면 그냥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와 셀린이 좀 갈등도 있고 뭐 그렇지만 서로 다른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좋은 케미가 나는 건 네. 그냥 서로가 다르네. 나는 너를 존중하니까 네. 이거 내가 너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대화가 정 안 맞으면 그만하면 돼. 이런 되게 자연스러움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저는 20대 초반의 청춘이지만 굉장히 성숙한. 맞아. 이건 상당히 성숙한 대화, 그러니까 대화 스킬은 굉장히 성숙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하면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하신 게 되게 정확한 게 의견이 꼭 항상 잘 맞는 게 좋은 대화가 아니에요. 의견이 서로 다르고 내 생각은 좀 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의견이 뭐 좀 다르거나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때 사람은 이제 그렇게 충돌되는 지점이 나오다 보면 나의 논리나 나의 생각을 좀 더 변호하기 위해서 맞아요. 더 많은 생각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새로운 깨달음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그걸 더 생각을 깊게 하면서 알아낸 것들이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그걸 얻어냈다고 생각하게 되고 더 넓게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호감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그 깨달음을 줬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대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 불꽃이 튀기도 하지만 그쵸.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줬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연인 간의 대화법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갈등이 많잖아요. 네, 우리 뭐 사회 문제를 저희가 뭐 이야기하려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주장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네. 인간의 특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자존심을 막 부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맞아요. 서로를 좀 존중해주면서 네.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하면 너무 공격하지 않고 맞아요. 잠깐 홀딩할 수 있는 여유도 좀 갖춘다면 네. 조금 더 우리가 원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도 하고. 김은 네. 선생님 이 얘기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저도 아저씨가 되니까 왜 그 다른 아저씨들이 해놓은 카톡 상태장에 그 있는 그 인사말들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간혹 되게 마음을 때리는 문구를 발견하곤 하는데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사람은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언제 설득되느냐? 그 카톡 푸사창이 아저씨 카톡 푸사창이 한 말은 그거였어요. 사람은 웃을 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웃음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에 의해서 웃었을 때 마음이 풀리고 그거는 설득의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인생의 지혜가 이 김은 선생님 말 보면서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논리가 정서를 이길 수 없다. 맞습니다. 네. 제시와 셀리는 적어도 지금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건 되더라고요. 잠깐 동안 자신을 물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일단 빨리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뭐 그런 걸지 멀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고 있다는 점이 이 영화의 첫 편, 시리즈의 첫 편인 비포 선라이즈의 좀 아름다움을 더 완성시켜주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